안녕하세요. 자, 10장 강의를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셨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연산자를 다양하게 오버로딩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도 연습이 필요하죠. 앞으로 접하는 예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우리가 스트링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 텐데 그때도 충분한 연습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른 또 측면을, 연산자 오버로딩의 다른 측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교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곱셈 연산이나 덧셈 연산에 적용이 되는 법칙이죠.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2라는 문장이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자, 이것은 P 연산자의 그 위치를 바꿔도 항상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죠. 이것이 바로 교환 법칙입니다. 자,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3 곱하기 2를 하나, 2 곱하기 3을 하나, 항상 결과는 같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그 교환 법칙인데, 자, 우리는 이러한 교환 법칙을 예를 들어서 플러스 연산자를 갖다 오버로딩 한다 라고 하면은, 플러스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을 성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버로딩하고 있는 연산자도 이 교환 법칙을 성립하도록 구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이 첫 번째 예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자세한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포인트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 클래스 안에다가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연산자를 오버로딩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선언은 안에 되어 있고요. 자, 정의를 바깥 부분으로 빼놓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이름의 함수는 인자값으로 인트형 데이터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이 경우에 P1 플러스 3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P1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로 호출하면서 인자값으로 3을 전달하게 되죠. 이러한 문장으로 자, 바꿔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써도요,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이 문장을 이렇게 인식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끝낸 상태죠. 자, 근데 지금 중요한 사실이 P1 객체의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로 호출하면서 3을 인자로 전달을 하니까 내부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냐면, 그 P1 객체의,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P1 객체의 X, Y에다가 각각 3을 증가시켜서 템프라는 이름의 객체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P1 객체의 X, Y는 1, 2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3씩 더해서 템프라는 이름의 객체를 만들면 얼마가 됩니까? 템프 객체 X, Y는 4, 5가 되겠죠. 그 템프 객체를 리턴하고 있습니다. 자, 참조로 리턴하면 절대 안 되죠. 왜냐면 이건 지역적으로 선언된 객체이기 때문에, 자, 이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가 빠져나가면 템프 객체는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우에 반드시 값에 의해서 리턴을 해줘야 되는 거죠. 즉, 복사해서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포인트 객체가 이 자리로 리턴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바로 P2를 초기화하는 용도로 사용이 될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 그 호출되는 생성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복사 생성자다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만 일단 언급을 하고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그 이야기할 내용은 이러한 복습이 아니고요. 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환 법칙이 성립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연산은, 자, 우리는 이 문장을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해보죠. 포인트 P3는 자, 3 플러스 P1이다. 자, 그러면 덧셈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결합 법칙이 성립이 되니까 P1 플러스 3이나 3 플러스 P1이나 같은 의미를 지녀야 할 거라고요. 자, 따라서 여기서 생성되는 P2나 P3는 결과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P3 객체의 show 포지션 함수를 자, 호출하도록 이렇게 문장을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컴파일 한번 해볼까요? 자, 컴파일을 해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거를 처리 못 해주겠다라고 지금 에러 메시지를 띄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 처리를 못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기본적으로 얘는 인트형 데이터,
즉 정수고요. P1은 객체입니다.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덧셈이 불가능하죠. 객체는 무조건 덧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버로딩 되어 있는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를 호출할 겁니다. 자, 그럼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데 멤버 함수냐 전역 함수냐 일단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의한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는 지금 멤버 함수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퍼레이터 플러스가 멤버 함수다라고 하면 그 멤버 함수가 존재하는 객체는 연산자의 왼쪽이 기준입니까? 오른쪽이 기준입니까? 무조건 왼쪽이 기준이라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하면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냐면 3.op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를 호출하면서 인자값으로 P1을 전달하는 자, 이러한 문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무조건 기준은 왼쪽에 있는 P연산자가 기준입니다. 멤버 함수로 오버로딩 되어 있는 경우에요. 자, 근데 3이라는 정수 안에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자, 이런 문장은 논리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뭐냐? 이러한 형태로는 지원이 가능한데, 자, 이렇게 그 결합 법칙의 성립을 근거로 해서 이 문장을 이것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 지금 이 포인트 클래스는 이 문장을 절대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P1 플러스 3이나 3 플러스 P1이나 같은 의미를 지니도록 우리가 추가적인 코드를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이제 문제 도입을 해드린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잠깐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돌아와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경우에는요, 이 플러스라는 연산자 앞에다가 오퍼레이터 키워드를 붙여서 자, 왼쪽에 있는 P 연산자 P 닷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로 호출하면서 두 번째 P 연산자 10 전달하면 이게 말이 돼요. 왜? P는 객체니까. 근데 얘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멤버 함수로 오버로딩 되어 있다. 무조건 왼쪽 게 기준이잖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10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 호출하면서 인자로 P를 전달한다. 자, 뭐 이 10이 객체라고 하면 말이 되겠지만 이 10은 인트형 데이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가 멤버로서 존재할 리 만무한 거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떠한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자, 우리는 멤버 함수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전역 함수로 오버로딩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이미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숙달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 호출하면서 자, 왼쪽에 있는 P연산자가 첫 번째 인자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P연산자가 두 번째 인자로 전달이 되는 자, 이러한 문장으로 해석이 되겠죠. 만약에 플러스 연산자가 전역 함수로 오버로딩이 되어 있다면 자, 그럼 이 문장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전혀 없죠.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전역 함수를 호출하면서 첫 번째 인자로 인트형 데이터, 두 번째 인자로 포인트 객체 P를 전달을 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자, 요 예제에서는요, 이 문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가 포인트 클래스 객체 내에 오버로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만 더 추가를 해주면 돼요? 자, 이러한 형태의 문장이 적절히 지원되도록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를 갖다가 전역 함수로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거 우리는 이미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방법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바로 구현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를 갖다가 제공하고 있는 예제가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드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는요. 자, 그럼 제가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거죠. 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냐면 3. 오퍼레이터 플러스 P1은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역 함수를 이용하자. 즉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전역 함수를 호출하면서 첫 번째 인자로 3, 두 번째 인자로 P1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를 갖다가 전역 함수 방식으로 다시 한번 오버로딩 하자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뭐 여러분들 요거를 그대로 모델로 삼으셔서 요거의 버전을
다른 형태로, 즉 전역함수 형태로 다시 한번 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return 타입이 포인트고요. 함수의 이름이 여전히 자, 오퍼레이터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값으로 자 보면은 첫 번째 인자로 3이니까 int 벨이고요. 자, 이거 그대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p1 객체도 전달이 돼야 되겠죠. 자, p1은 포인트 객체니까 포인트 p로 받도록 하죠. 이왕이면 참조로 받아줘서 복사에 의한 부담을 좀 줄여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뭘 하면 되죠? 이 코드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그냥 붙이시면 돼요. 자, 다만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는 x, y가 자기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객체의 멤버니까 그냥 x, y 쓰면 되지만 이 경우에는 전역함수죠. 자, 이 x는 인자로 전달된 p의 x가 돼야 될 겁니다. 즉 p의 x 그 다음에 p의 y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이 경우에 그 3이 이쪽으로 인자로 벨이라는 변수를 채우게 될 거고요. p1이 p라는 이름을 통해서 참조되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p의 x, y 값에다가 벨 값만큼 더한 객체 템프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대로 리턴하니까 하는 일은 얘나 같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얘는 전역함수입니다. 자, 전역함수이기 때문에 포인트 클래스 내부가 아니라 외부예요. 근데 외부에서 이렇게 프라이빗 멤버 접근 불가능하죠.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접근을 갖다가 허용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프렌드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렌드 선언하는 거 기억나시죠?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포인트 클래스는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전역함수에게 프라이빗 멤버 접근을 허용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자, 그럼 이미 다 한 겁니다. 자,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원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그 프렌드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연산자 오버로딩 들어가면은 적절한 사용의 예를 볼 수 있으니 그 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적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바로 프렌드 키워드를 사용하는 적절한 예에 해당이 됩니다. 너무 더 확장하지 마세요. 연산자 오버로딩 이외의 영역에서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산자 오버로딩에서도 이렇게 전역함수로 오버로딩 할 때에만 우리가 프렌드 선언을 일반적으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똑같은 플러스 연산자래도 전역함수로 오버로딩이 가능하고 멤버함수로도 오버로딩 가능하잖아요. 둘 중에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구현이 가능한데,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멤버함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죠. 반드시 전역함수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자,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더불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 내에서 또다시 얘가 가지고 있는 코드를 그대로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요, p1 플러스 3은 지원이 되는데 3 플러스 p1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 플러스 p1을 p1 플러스 3으로 바꿔주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럼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전역함수 내에서는요, 3 플러스 p1을 p1 플러스 3으로 바꾸는 역할을 시키자고요. 이런 식으로. 자, return p 플러스 벨로 문장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우리가 이제 천천히 한번 그려보자고요. 3이 벨로 전달이 되고 p1이 p를 통해서 참조되어지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p 플러스 벨로 바꿔버렸습니다. 즉, 3 플러스 p1이 p1 플러스 3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자, 그럼 이 문장은 또다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은 p 객체 안에 존재하는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 호출하면서 인자값으로 벨을 전달을 하겠죠. 즉, 오버로딩된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 내에서 다시 한번 오버로딩된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자, 이 함수가 호출되고 나면은 이 자리에는 자, 객체가 리턴이 되죠. 자, 여기 템프 객체 리턴 하잖아요. 자, 그 템프 객체를 다시 리턴을 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경우에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는 단순히 얘의 순서를 3 플러스 p1을 지원을 못하니까 이것을 p 플러스 3으로 바꿔주는 역할만 한 겁니다. 뭐 다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구현하셔도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구현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특히 이 경우에는 두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시나 뭐 크게 여러분들이 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가 대략 뭐 한 6, 7줄 정도 된다. 자, 그러면은 6, 7줄 또다시 여기다가 코드 넣어주는 것보다 자, 이렇게 간결하게 써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컴파일을 하고요. 실행을 해보면 자, 결과가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를 끝내지 말고요. 조금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끝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뜬금없이 임시객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요. 여러분들에게 temp.obj.cpp라는 예제를 통해서 임시객체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여기에다가, 즉 associative to the cpp라는 예제에다가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를 한번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의 코드를 잠깐 동안만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주석 처리하고요. 좀 전에 코드를 가져놓도록 하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실습 많이 하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A 클래스 있습니다. A라는 발음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냥 A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A 클래스가 있고요. 메인 함수 내에서 A라는 이름으로, 자, 소문자 A라는 이름으로 객체 생성합니다. 자, 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게 전혀 없고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자,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하나가 있죠.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거를 가리켜 임시객체 생성 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임시객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그 어떤 유래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요. int a는 3 플러스 4다 라는 선언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C를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를 지금 또 검증할 수 있는 예가 되는데요. 자, 이 경우에 메모리 공간에 몇 바이트가 올라가냐면은 언뜻 보면은 4바이트만 올라가는 것 같지만 3과 4라는 상수도 메모리 공간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죠? CPU에 의해서 연산되어져야 되잖아요. CPU에 의해서 연산되어지려면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야죠.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 있지 않은 걸 CPU가 연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3도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고요. 4도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서 올라간 상태에서 더해진 다음에 그 결과가 A를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보면 12바이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 3과 4를 그 다음 줄에서 다시 참조할 수 있습니까? 참조 불가능하죠. 비록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긴 했지만 그 다음 줄에서 참조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A는 그 다음 줄에서 참조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요. A는 20이다. 이렇게 하면 A의 값을 바꾸는 거고요. 우리가 A 값을 갖다가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3과 4 메모리 공간에 덧셈을 하기 위해 올라간 이 3과 4는 우리가 참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참조할 수 있고 얘는 참조할 수 없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얘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참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는 변수는 메모리 공간에서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런 상수들 이름을 지니지 않죠. 이름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줄에서 또다시 메모리 공간에서 참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줄에서는 유효하지만 그 줄을 벗어나 버리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메모리 공간에서 소멸되어져 버려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 C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C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어려우시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C 기본서를 한번 더 참고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제가 지금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요. 얘와 얘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보세요. 얘와 얘의 차이점. A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하면서 이름을 AAA라고 하고, 자, 이것을 문자열을 인자값으로 받을 수 있는 생성자 호출해라. 그죠? 뭐가 없는 겁니까? 얘는 있지만 얘는 없는 거 뭐예요? 바로 이름이죠. 자, 얘도
AAA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temp obj라는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만 이 줄에서 그러면 객체가 생성이 되겠죠? 예, 객체 생성됩니다. 다만 뭐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객체는 언제 소멸이 됩니까? 메인 함수 종료될 때 소멸되죠. 얘는 언제 소멸되냐면요. 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줄로 넘어가는 순간 바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임시객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순간에는 존재했다가 그 다음 줄로 넘어가 버리면 바로 소멸되는 객체.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임시객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실행 결과를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AAA OBJ 객체 생성이라는 문자열이 출력되고 있죠. 지금 이 A라는 이름의 객체가 생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임시객체 생성 전 문자열 출력되고 있죠. 그 다음에 temp obj 객체 생성 소멸. 생성 소멸이라는 문자열이 출력됐다는 것은 뭐냐면 생성자가 호출이 되었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소멸자도 호출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임시객체 생성 후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있어요. 이 결과가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여기서 객체가 생성됐다가 생성되자마자 그 다음 줄로 넘어가면서 바로 소멸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임시객체 만드는 법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 제가 조금 돌아가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임시객체다. 자,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일반화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임시객체라는 건요, 임시적으로 생성이 되었다 소멸되는 객체인데, 이것은 컴파일러마다, 자, 컴파일러, 뭐 여러 가지 컴파일러 있죠. 비주얼 C++ 컴파일러도 있고, 그 다음에 리눅스 베이스에 GCC 컴파일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터보 C 컴파일러도 있고, 여러 가지 컴파일러들이 있는데 컴파일러들마다 일반적인 객체보다 이러한 임시 객체는 생성과 소멸을 최적화시킵니다. 근데 그 최적화 기법이라는 건 컴파일러마다 다르고요. 또 컴파일러 중에서는 그런 최적화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인식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 객체는 경우에 따라서 최적화되어진다.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충분해요. 어떻게 최적화되어지느냐 그거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수준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가급적이면은 임시객체를 쓸 수 있는 영역에서는 임시객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예제에서 임시객체를 쓸 만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코드를 제가 지워버리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오퍼레이터 플러스 멤버 함수 있죠? temp라는 이름으로 객체 만든 다음에 그것을 리턴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임시 객체로 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턴합니다. 무엇을 리턴을 하냐면, 포인트 객체, x 플러스 배를 첫 번째 인자로, y 플러스 배를 두 번째 인자로 받을 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생성된 임시 객체를 리턴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혹 이렇게 질문 주실 수 있어요. 뭐냐면 임시 객체는 생성되고 나서 바로 사라진다는데 그거 어떻게 리턴을 하느냐. 자, 사라지기 전에 리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줄로 넘어가 버리거나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물론 사라집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줄에서는 임시 객체 유효하죠. 이 줄에서 만들어진 객체를 그대로 리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것을 자, 그럼 한번 일단 또 문제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면은 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코드를 구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코드를 구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가리켜 우리가 코딩 스타일에 있어서 세련미라고도 하죠. 그런 걸 항상 추구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어떤 코딩 스타일을 추구하는 그런 개발자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고 또 프로그래머들 에 따라서는 이런 코딩의 어떤 스킬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옹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건 여러분들의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얘기인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임시객체라는 것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최적화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얘기가 끝났어요. 이 코드 우리가 직접 구현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그 입출력에 대한 그 비밀을 좀 파헤쳐 봐야 되는데,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복습을 하셨으면, 복습이 아니죠. 이해를 하셨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강의를 주로 좀 저녁에 하다 보니까 제가 엉뚱한 말을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